여러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번개가 막 치는 오래된 성, 기괴하게 생긴 괴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그냥 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딱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말이 델토로 감독의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자화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볼 건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벌써부터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키워드를 따라가면서 델토로 감독이 이 오래된 이야기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로 바꿨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신화의 재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영화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춥고 황량한 북극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뭐 괴물을 쫓는 추격전이 아니라 모든 걸 잃은 한 남자의 뭐랄까 처절한 고백 같은 거죠. 이 장면을 좀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오만한 천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든 창조물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이 추위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이야기엔 영웅 따위는 없다고 말이죠. 아니 그럼 빅터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창조주의 결함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사실 그의 동기는 뭐 인류를 위한 위대한 과학적 발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슬픈 비극에서 시작됐어요. 빅터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한쪽엔 생명을 그냥 해부 대상으로만 보는 아주 차가운 아버지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그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바로 그 출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었죠. 이 사랑과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 결국 죽음을 이겨버리겠다는 그의 비뚤어진 집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델토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빅터의 실험실은 무슨 위대한 과학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재단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생명체는 순수한 창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슬픔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비극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볼까요? 창조주 말고 그가 버린 피조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피조물의 인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파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갓 태어난 아기 같죠? 불을 만져보고 따뜻함과 동시에 고통을 배우고 물을 느끼면서 세상의 감촉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언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고 하죠. 세상의 잔인함이 그를 핥히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그냥 순수한 존재였어요. 델토로 감독이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공포라는 껍데기를 그냥 확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고독이라는 아주 차가운 심장을 집어넣습니다. 창조주도 혼자고 피조물도 혼자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이 지독한 외로움. 바로 이 감정 때문에 이 영화가 그냥 괴물 영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유일하게 안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빅터의 약혼녀, 엘리자베스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하죠. 고통이 지성의 증거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피조물이 느끼는 그 고통이야말로 그가 그냥 움직이는 시체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죠. 네 번째 키워드,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빅터와 그의 피조물.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하게 가해자, 피해자, 선, 악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뭐랄까 서로를 비추는 깨진 거울 같은 존재? 절대 서로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림자 같은 관계인 거죠. 여기서 정말 완벽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창조주인 빅터는 신이 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인간성을 잃어버리죠. 반면에 피조물은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진짜 인간성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서로를 죽이려고 쫓고 쫓기는 그 끝에서 결국 두 사람은 가장 서로를 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빅터는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얻은 건 뭘까요? 그는 창조의 신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자기가 만든 피조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독한 고독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 거의 2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 걸까요? 바로 5번째 키워드, AI 시대의 괴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인공지능, AI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창조물이 나를 뛰어넘는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 19세기 빅터의 실험실에서도 지금 21세기 최첨단 AI 연구소에서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빅터의 실험실과 지금의 AI 연구소, 정말 놀랍도록 닮았어요. 물론 목표나 방법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똑같습니다. 바로 책임의 문제예요. 생명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버려버린 빅터의 그 행동이 앞으로 우리가 AI를 대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차가운 얼음 위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6번째 키워드, 얼음 위의 용서입니다. 이 결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그냥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요, 모든 게 바뀝니다. 둘이 싸우고 파괴하는 게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화해를 합니다. 피조물은 이 순간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창조주는 신이 되려던 오만을 드디어 내려놓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용서라는 게 무슨 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아버지. 와, 이 한마디. 이게 이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여겨졌던 존재가 가장 인간적인 말을 건네는 바로 이 순간. 피조물이 오히려 창조주를 구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영화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 대단한 창조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것. 괴물의 차가운 손이 비로소 따뜻한 인간의 손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각자의 오만이나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괴물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 괴물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마무리죠.